북한이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어떤 미사일인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탑10 팀도 어제 면밀히 분석을 해봤었는데 북한이 오늘 그 해답을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혔는데 물론 해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주장한다는 내용. 먼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예상대로 화성 12형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증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밝힌 내용,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이 동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무수단 미사일이다, 아니다, 노동 미사일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화성 12형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군요. 결정적인 부분이 뭐였습니까? 네, 물론 노동신문에 공개를 해서 우리가 그걸 봐서 알겠지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북한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엔진이 바로 RD-250 네. 백수단 엔진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려면은 화성 12형이 가장 적당하다 판단해서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사거리도 한 5,000km 정도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좀 적게 써가지고 네. 내가 미국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는 조금만 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화성 12형을 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왜 26일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에 또 발사한 것인지 그 분석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글쎄요,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매년 하는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압박을 받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실기동 훈련이 좀 적고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봄철 키리저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대 30만 명 이상이 동원되고 네. 미군도 상당히 동원되고 항모 전단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평양 정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려면 자기네가 엄청난 병력을 움직여야 되는데 병력 움직일 능력을 안 되니 그러면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당연히 을지 프리덤 가전 훈련 때 미사일을 우리가 쏜다고 또 예측도 했고 그렇죠. 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이게 쏘았습니다. 네. 노동신문에 사실 이게 오늘자 이제 노동신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때하고 달리 자세하게 자기들이 왜 쏘았는지 네. 배경하고 의미를 여기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잘 정리를 해보면요. 배경은 크게 네 가지를 해야겠네요. 하나는 저기 있는 을지 후리덤. 네.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무력 시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신속 대응 태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걸 검열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또 순안공항에서 쏘는 장소를 택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 새로 준비한 네.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로켓의 실전 운영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불이한 아주 불시에 네. 기동하고 타격을 하기 위한 그 배합을 해서 이번에 쏜 것이다. 잠시만요. 그 말씀 중에 색다르게 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화성 12형, 14형 얘기할 때는 계속 북한은 시험 발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노동신문에는 실전 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번 쏘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죠. 과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아무 때나 내가 한번 쏴라 하면 쐈을 때 과연 네. 어떻게 갈지 이걸 해본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7월 19일에 한일합방 107주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네. 치욕을 씻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태평양상에서 군사작전의 첫걸음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말한 거죠. 그러면서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 즉 미국의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실전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네. 시험 발사와는 많이 다른 내용이죠. 시험 발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그랬었죠. 얼마큼 나가냐 아니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이런 거를 자기가 시험을 하는 거고 네. 이번에는 실제로 쏴가지고 괌을 때릴 수 있느냐를 괌은 쏠 수가 없지만 네. 일단은 90도 방향으로 해서 쏴가지고 한 90도가 아니고 정상각도. 그러니까 예. 괌 방향에서 봤을 때 네. 예. 저쪽으로 이제 쏴가지고 네네네. 한 2,700km 날아갔으니까 이게 실전 운영이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노동신문의 내용을 하종대 위원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또 초점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필 괌 타격을 한다고 실컷 협박을 해놓고 일본을 향해 일본 영공을 지나는 북태평양 방향으로 쐈을까? 글쎄요. 자, 일본을 향해 미사일 발사한 이후 노동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보시죠. 107년 전 한일병탄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그런 날이었다. 저도요. 아침에 노동신문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8월 29일이 일본과의 치욕적인 조약을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바로 그날이었구나. 참 선전부에서 잘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북한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을 참 열심히 본다는 생각을 우선 하는데. 친구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북한 사람들이. 예. 북한 친구들 또 컴레드 동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UFEG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G소 연습이라고 그래서. 네. 도상 연습입니다. 예. 히어리졸브는 우리 군단 병력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실기동 연습이고 이거는 페이퍼 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워게임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 북한 친구들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 일본을 거론했는데 일본을 이거 일종의 이간질이잖아요. 네.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고 또 한국 내에서도 마침 또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개하면서 많이 하니까 그걸 이렇게 깨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쭉 보면서 한국 언론을 한국 변화를 열심히 보면서 선전선동부가 어지간히 머리를 짜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이것은 명백한 이웃 나라에 대한 폭거입니다. 예컨대 우리 쪽으로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북한 미사일이 서울 상공위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시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어떤 갑자기 경술 국치를 거론한 것은 일종의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모면하기 위한 그리고 국내의 어떤 반일 감정에 좀 편승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요. 북한은 이 화성 12형 발사,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된 20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인데요. 김정은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탁자 위에는 이 화성 12형이 날아간 궤도가 그려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니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모니터에 나오는 궤적, 미사일 발사 궤적, 어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3,300km 이상을 쏴야 괌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2,700km 정도만 짧게 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연료를 적게 놓아서 일부러 그 지점까지 쐈을 것이다. 톱텐팀이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가 탄두가 무거워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예측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예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모니터에 나와 있는 궤적이 2,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로 그 지점이었군요. 그렇죠. 모니터에 보면은 일본에 가기 전쯤에서 최정점을 찍어가지고 한 2,700km 올라갔는데 발사 각도는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쭉 그려서 결국은 2,700km를 날아갔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부터 북한 지역을 통과를 했을 때 벌써 한 550km를 올라간 다음에 네. 수평으로 날아가서 마지막에 태평양 지역에 떨어뜨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동해상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이 SM-3로 요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데 높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고도를 빨리 안 높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게 북한이 정말 제대로 쐈는지 저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노동신문에 북한이 공개한 이 사진에서 이 모니터의 궤적, 포물선을 지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원래 3,400km 가까이 날아가는 미사일이지만 이 포물선의 각도를 볼 때는 위치가 정확하게 2,700여 킬로미터만 떨어진 지점, 즉 딱 거기까지만 보내려고 연료도 딱 그만큼만 주입했던 그런 게 확인이 된 거군요. 예. 북한의 어떤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핵도발에 대해서 일종의 레드라인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넘지 않아야 될 설인데 이게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지금 사거리를 좀 늘려가지고 괌 원저리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레드라인일 텐데 요즘 대북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 쪽에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는 않는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레드라인을 이렇게 설정하면 북한이 오히려 그걸 목표로 해서 오히려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지금 발사하는 장면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포물선 한번 보여주셨지만 화면에 이제 처음 쏠 때는 보면 거의 90도로 상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의 특징이죠. 예. 지금 저기는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그래야죠. 아까 정상각도 정상적으로 발사할 때 3, 40도라고 이렇게 지금 포물선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거리 미사일을 쓰든 중거리 미사일을 쓰든 아니면 ICBM을 쏘든 네. 처음에는 빨리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90도 가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게 단거리 미사일은 한 1, 20km에서 휘어지는 거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보다 100km, 2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휘어지기 때문에 네. 포물선과 처음 저기 지금 발사하는 사진은 서로 각도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저거를 완전히 풀레인지로 쐈으면은 네. 연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만땅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나로우를 쏠 때 나로우가 만땅을 채우고 쏘거든요. 네, 가득 채우는. 가득 채우죠. 표현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체 무게하고 네. 이 추력하고 차이가 한 10% 내지 2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하. 이게 무게가 1이라면 1.2의 힘으로 밀어줍니다. 네. 근데 높이가 이게 20m, 30m 되잖아요. 네. 이때 측풍이 불면 넘어지면은 네. 죽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하. 지금 저 화면에 보게 되면 활주로인지 어디 뭐 계류장인지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이번에 실수 없이 일본을 넘겨서 바다에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연료를 덜 채우는 게 안전하겠죠. 확실한 발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추력이 한 1의 무게를 갖다가 한 2의 힘으로 밀어주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자신을 했고 그런 자신 때문에 김정은을 불러놓고 쏜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탑 10 팀이 이 지난 5월에 발사했던 이 화성 12형 사진을 꺼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볼 때는 5월 14일에 발사했던 화성 12형 시험 발사했던 미사일과 똑같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희 판단이? 네, 똑같은 미사일이라고 그렇군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탄두를 무겁게 해서 네. 발사를 했다 그러면 저렇게 모양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그 탄두 모양이 둥그렇게 돼가지고 그랬군요. 이게 그럴 텐데 똑같기 때문에 저걸 봤을 때는 연료를 적게 넣어서 2,700km 날아갔다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노동신문에 한 가지 더 북한이 주장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이겁니다. 평양에서 발사한 부분, 순안 공항에서 발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평양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게 결국 또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니까 능력을 좀 홍보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북한 생각이죠. 아, 그래요? 제 판단은 다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가 아버지랑 달리 IL 일루신 62M이라고 하는 네. 러시아에서 만든 보물 여객기입니다. 그걸 개조해서 참내 1호라 그래서 네. 자기 전용기로 타고 다닌다고 그 기름 없어서 뜨지도 못한다는 그 비행기 아닙니까? 뭐 여기?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런데 네. 그걸 개조해서 참내 1호로 가끔 타고 다니는 화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참내 1호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지금 평양에서 뜨는 비행기는 일단 다 의심을 하고 보는데 아하. 이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뜨시면은 공군기가 엄호를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쭉 따라 보거든요. 보는데 이게 여객기로 안 보이고 전투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고속 기동을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로 보이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구성에서 쏜다 그러면 비행기 한 쪽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우리 쳐다보고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추적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김정은이 뭐를 겁을 냈는가 하면 을지훈련 중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비행기 타고 이동하다가 네. 우리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격추될까 봐요. 참수작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을 일부러 포기하고 가장 안전한 차로 갈 수 있는 평양 순환 비행에서 쏜 거다. 두 번째, 차량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하시설이나 숨겨놓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발사를 해야 되니까 연료를 덜 넣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발사 시각이 제가 추적을 새벽이었죠. 찾아보니까 네. 발사한 날이 평양에서 일출 시간이 아침 6시였어요. 마침. 네. 우리는 서울은 조금 빨라서 좀 동쪽했으니까. 그리고 일몰이 전날 저녁 7시 9분인가 그래요. 네. 그럼 밤 11시간에 야음이 있습니다. 네. 평양은 더군다나 순환 비행장은 외곽이기 때문에 해지면 깜깜합니다. 그동안 뭐였겠어요? 저거 세워놓고 기립시킨 다음에 액체 연료 넣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저 위성이 와서 찍더라도 네. 쌀 위성은 할 수 없지만 네. 이
광학위성으로는 잡힐 안 수가 찍히죠. 없죠. 그거 준비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람이 없는 시간이 해뜰 무렵이니까 그 시간에 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김정우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 연료를 예. 동창리라고 그 위성 발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연료를 넣고 네. 밤새도록 그 차를 그걸 미사일 끌고 왔다 그럽니다. 액체 연료는 원래 기입한 다음에 거기서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동창리에서 그 기름을 넣은 다음에 네. 한 4, 50km 와가지고 아. 발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엔 좀 예측입니다. 다음 추가 도발이 어떤 내용일까? 확인해 보시죠.